논리적 추론과 데이터 충돌 때는 둘 모두 의심해야. 유시민의 관찰. 오늘은 글이 길다. 평소에 2배 넘는다. 칼럼이라기보다는 보고서에 가깝다. 주제가 여론조사라 여러 데이터를 소개하고 해석해야 해서 짧게 쓰기가 어려웠다. 미리 독자들의 양해를 청한다. 어렵지는 않으니 안심하시라. 술술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총선 여론조사 흐름이 달라졌다. 2월 첫 주가 시작이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국힘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를 지원하려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데이터는 분명 그랬다. 평론가들은 여러 설명을 내놓았다. 한동훈 현상.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왜 2월 첫 주부터 나타났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력 대처. 그건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새로운 명분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 파동. 2월 여론조사의 핵심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힘당 지지율 상승이라서 적절한 설명이라 하기 어렵다. 2월 여론조사는 수수께끼 같다. 그래서인지 도처에 문어가 출몰한다. 어떤 평론가는 국힘당이 지난 총선에 민주당과 비슷한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한다. 친윤 언론은 앞을 다투어 그 주장을 전파하면서 그가 4년 전 민주당 180석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강조한다. 지난번에 맞췄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그런데 그가 4년 전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 그런 예측을 했는지 나는 들은 바 없다. 언론 보도를 뒤졌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그가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친윤 언론은 모른 척한다. 국힘당의 어떤 총선 후보는 자기네가 160석을 얻는다고 말했다가 비대위원장한테 지청구를 들었다. 나는 그를 좀 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 소속이었던 그가 2004년 총선 직전 방송 카메라 앞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중이라고 외치던 장면을 지금도 떠올릴 수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이 사우디를 역전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는 잘못이 없다. 그런 사람의 주장을 받아 쓴 기자들이 잘못했다. 극소수밖에 없는 진보 성향 신문들은 다른 문화를 띄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1월에는 아무 맥락이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걸 보여주면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국힘당의 과반 의석을 빼앗긴다고 주장하더니 요즘은 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민주당의 참패를 단언한다. 진보 진영과 민주당 일각의 이재명 비토 정서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 싶다. 미디어에서 활약하는 문어들은 2월 여론조사가 총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전제한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을 진영 논리에 갇혀 사실을 부정하는 멍청이로 여긴다. 정말 그럴까? 여론조사 데이터를 절대 신봉한다면 그렇게 말해도 된다. 그런데 데이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적절하게 해석해야 들리는 것도 있다. 만약 데이터가 경험적 논리적 추론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둘 모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넉 달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지 않았는가? 국힘당 후보의 참패와 득표율 격차를 제대로 맞춘 여론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 시기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MBS 전국여론조사의 서울 지지율은 국힘 대 민주가 31대 23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의 서울 지지율은 32 대 36으로 오차 범위에 있었다. 언론이 보도한 강서구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의 ARS 조사 2개뿐이었는데 각각 7%와 10% 정도 진교훈 후보가 앞섰다. 언론이 진보 편향 여론조사를 한다고 비웃었던 여론조사꽃은 실제 격차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는 21대 총선 강서구 득표율 격차만큼 진교훈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했다. 경험적 논리적 추론이 데이터를 제압한 셈이다. 금년 2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랐다고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40% 선에 턱걸이했을 뿐이다. 이것이 총선 민심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경제성적표가 참혹하다.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났고 무역적자는 세계 최악 수준에 근접했다. 물가 상승률은 2배가 되었고 모든 소득계층의 실질소득과 순자산이 감소했다. 이태원 참사와 청주 지하도 참사 등에서 보듯 안전관리와 재난 대처에 극도로 무능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재판에서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고 디올 100 추문까지 불거졌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고 국힘당은 국회 제2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특검법을 폐기했다.
대통령은 야당과 단 1초도 대화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검찰권을 동원해 흠집을 내는 데만 열을 올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가운영 비전을 밝히는 집권당 대표의 책무를 팽개치고 악플러 수준으로 야당을 비방하는 일에만 몰두해왔다. 경험적 논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집권당이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여론조사 데이터는 여당이 이긴다고 말한다. 국힘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준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 데이터가 그렇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말했다. 둘 모두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둘 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 모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어느 경우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2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론조사 데이터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여론조사를 다 보라고. 겁먹지 마시라. MBC의 선거방송기획단이 번거로운 일을 다 처리해준다. 관심 있는 독자는 여론엠에 접속하시라. MBC와 서울대학교 국제정치데이터센터가 샘플수와 수치가 제각각인 여론조사 결과를 독자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통계학적 수학적 처리법으로 종합한다. 그렇게 산출한 데이터를 단순한 형태의 시계열 그래프로 보여준다. 여기에 몇 가지 다른 데이터를 얹어 2월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정당 지지율의 배후에 놓인 그림을 어렴풋하게 남아 볼 수 있다. 총선 때까지 여론조사가 궁금하면 매주 업데이트하는 여론엠의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편리할 것이다. 여론조사는 기법이 매우 다양하다. 전화면접과 ARS, 100% 무선전화 조사와 유선 혼합조사, RDD 무작위 생성번호 전화걸기와 가상번호 조사 등 방법이 제각각이다. 조사 기간과 시간, 설문 문항과 샘플수도 저마다 다르다. 여론엠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차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여론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치를 추출한다.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결과를 따로 내는 항목도 있지만 오늘 칼럼에서는 주로 통합 데이터를 인용하겠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에서 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데이터를 보자. 간단히 잘함과 못함으로만 나누어 긍정, 부정 비율로 정리했다. 취임 시점인 2022년 5월 2주에 51대 41로 출발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방선거를 치른 6월 1주 52대 38로 정점에 올랐다가 곧바로 하락해 7월 1주 45대 51로 긍부정 비율이 뒤집혔다. 최악은 2022년 8월 1주에 28대 67 그 후 가장 좋았던 기록은 2023년 7월 1주에 39대 55였다. 2024년 1월 4주 35대 61을 기록할 때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5대 60선에서 큰 의미 없는 수준의 등락을 반복했다. 그런데 2월 1주부터 2월 4주까지 계속 상승해 40대 56까지 올랐다.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영남과 서울이었고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다.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이다. 다른 정당은 빼고 국힘민주 지지율만 보겠다. 2022년 5월 1주 42대 31의 우위로 시작한 국힘당의 강세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5월 5주 47대 34로 정점에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6월 3주에 30%로 바닥을 쳤고 양당 지지율 격차는 15%로 최대를 기록했다. 7월 4주 35대 39로 민주당이 대선 이후 첫 우세를 잡았으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본격 수사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다시 국힘당이 약간 우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2주의 우위를 탈환해 2024년 1월까지 10달 넘게 5% 안팎의 안정적 우세를 지켰다. 그랬던 정당 지지율이 2024년 2월 2주에 역전되었고 2월 4주에는 국힘당이 41대 36으로 앞섰다. 격차는 전화면접과 ARS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격차가 생긴 양상이 특이하다.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국힘당 지지율이 올랐다. 지지정당 없음 비율이 줄어든 만큼 국힘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세부 데이터가 없어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국힘당 지지율 상승세도 국정수행 지지율처럼 영남과 60대 이상 유권자가 주도했으리라 추정한다. 세 번째 데이터는 총선 성격에 대한 의견이다. 올해 들어 이 질문을 한 조사는 전화면접 30개와 ARS 조사 13개뿐이어서 여론엠은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 시간 순으로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었다. 정부 지원 대 정부 견제 응답 비율은 2024년 1월 6일 41대 50으로 시작해 1월 14일 39대 52로 최대 격차가 났으며 2월 18일 44대 49로 최소 격차를 기록했다가 2월 25일에는 41대 50으로 되돌아갔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지만 43개의 여론조사 모두 정부 견제 응답이 정부 지원 응답보다 많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국힘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고도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내포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론엠의 시계열 데이터는 논리적 추론과 충돌하지 않는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과 총선 성격평가 여론 등 모든 데이터는 여당 패배라는 경험적 논리적 추론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2024년 2월의 정당 지지율 데이터다. 국힘당이 예비후보 적합도 평가 여론조사를 2월에 했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적극 전화를 받아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화면접과 ARS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2월 여론조사에서 주관적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진보 응답자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도 같은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공천이 끝난 3월 중순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다. 오늘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나는 2월 정당 지지율 데이터만으로는 국힘당의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국힘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2월 4주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9대 57로 부정평가가 압도했다. 그 주에 실시했던 두 개의 조사를 합치면 총선 성격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부 견제 응답 비율이 42대 50이었다. 중도층 또는 무당층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비율은 긍정평가 비율의 2배가 넘었다. 예컨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KBS의 3천 샘플 여론조사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6대 60이었고 중도층의 부정평가 비율은 69%나 되었다. 2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다. 무당층 또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면 국힘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하다. 정당 지지율이 박빙인 선거구는 대부분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데이터는 이번 총선에서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2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당의 정당 지지율 우세가 실제 여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그럴진데 만약 정당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의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나는 샘플이 1000개인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 응답자가 진보 응답자보다 적은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적어도 50명 이상 보수 응답자가 많았다. 차이가 200명에 육박한 여론조사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조사에서도 국힘당의 지지율 우세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국힘당이 환호할 일도 아니고 민주당이 좌절할 이유도 없다.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여론조사의 왜곡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지만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어떤 데이터가 의심스러울 때는 관련 있는 다른 데이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있기는 있다. MBC의 패널 여론조사 데이터다. 여론에메디21 흔들리는 유권자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패널 여론조사는 반복 조사에 동의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의견을 묻는다. 여론엠의 패널은 1,500명이고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휴대전화 조사와 웹 조사를 병행한다. 나는 지난해 12월부터 MBC에서 이 데이터를 두고 유승민 의원과 3차례 토론했다. 3월 5일 밤 10시 100분 토론에서 네 번째 패널 여론조사를 참고해 토론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3주의 첫 패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35대 63이었다. 국힘당 대 민주당 지지율은 한 번 물었을 때 28대 31, 두 번 물었을 때 34시 43분이었다. 지역구 투표 의향은 국힘민주가 30대 41, 다른 정당이 8, 없음 혹은 모름 21이었다. 총선 성격은 정부 지원 대 정부 견제가 38대 59였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여론엠의 같은 주 국정수행 평가는 33대 60이었고 정당 지지율 32대 34였다. 패널 조사에서 두 번 물었을 때 정당 지지율 격차가 커진 것은 무당층이 민주당을 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지역구 후보 투표 의향도 민주당이 비슷한 수준으로 앞섰다. 패널 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 정치적 의사를 적극 표현하는 정치 고관여층 비중이 높아서 편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어떤 시기에 어느 쪽으로 판단을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장점만 살리면 된다. 패널 조사 흐름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잘 들어맞으면 두 데이터 모두 믿을 수 있다. 첫 패널 조사의 정당 지지율이 일반 여론조사와 달라도 괜찮다. 어느 정당이 유리한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는지 파악할 수만 있으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만 첫 패널 여론조사의 데이터는 같은 기간 다른 여론조사를 합한 여론엠의 데이터와 차이가 없었다. MBC의 패널 선정에 특별한 편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알기에 MBC 말고는 패널 여론조사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없다. MBC 패널 여론조사는 적어도 2월 첫 주까지는 여론이 여당에 더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2차 패널 조사는 1월 2주였고 3차는 2월 1주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5대 63에서 30대 67과 30대 68로 더 나빠졌다. 한 번 물었을 때의 정당 지지율은 28대 31에서 28대 38과 30대 41로 격차가 커졌다. 두 번 물었을 때도 34대 43에서 30대 42와 31대 44로 더 나빠졌다. 지역구 투표 의향도 30대 41에서 30대 40과 30대 4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총선 성격에 대해서도 1차에서 38대 59였던 정부 지원 대 정부 견제 비율이 3차에서는 35대 61로 악화했다. 2월 1주까지는 여당의 승리 가능성을 예고하는 어떤 조짐도 없었다. 2월 5주에 4차 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나는 결과를 받았지만 MBC보다 먼저 공개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겠다. 궁금하신 분은 5일 밤 100분 토론을 보시기 바란다. 나는 패널 조사 결과가 4주 전의 3차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리라고 예측했다. 예측이 빗나가지는 않았다고만 하겠다. MBC 4차례 패널 조사 결과는 2월 일반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 흐름과 충돌한다. 논리적 추론과 데이터만 충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데이터끼리도 충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두 데이터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둘 모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런가? 국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럴 경우 완성된 여론조사 샘플 가운데 주관적 정치 성향이 보수인 응답자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보수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총선 성격 관련 정부 지원 응답 비율도 높아진다. 2월 2주부터 4주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는 1000샘플 중에서 보수 응답자 수가 진보 응답자 수보다 100개 넘게 많은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조심하자. 보수 응답자가 많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보수 대중도 모름때 진보 비율이 30대 40대 30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다. 보수적인 국민이 많으면 여론조사 보수 응답자가 많아야 정상이다. 선거 결과와 일치했던 여론조사꽃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는 주관적 정치 성향이 진보인 응답자가 더 많았다. 강서구의 진보 성향 시민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의 주관적 정치 성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국민 전체의 정치 성향도 변화한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있는가? 없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는 국가기관이나 여론조사 회사는 없다. 국민의 주관적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을 뿐이다. 2016년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갤럽의 데이터를 소개하겠다. 한국갤럽은 매월 4,000명의 주관적 정치 성향을 전화면접 조사한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 여론조사를 할 때 응답자의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보는 것 같다. 간단히 보수 대 진보 비율만 말하겠다. 100에서 2를 합친 수를 빼면 중도 답변 후보 비율이 된다. 우리 국민의 보수 대 진보 비율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우세했다. 한국갤럽 자료로는 2016년 7월에 30대 25였다. 그런데 2017년 1월 조사에서는 27대 37로 드라마틱하게 뒤집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시기였다. 2018년 7월에는 22대 34로 보수 진보의 격차가 최대를 기록했다.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석 달 앞둔 2020년 1월에는 26대 29로 격차가 줄었고 그해 7월 26대 26으로 균형을 회복했으며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보수 우위가 점차 강해져 2024년 1월과 2월은 31대 26으로 5% 격차가 났다.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정치 성향은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보수 정치 세력이 지탄받는 상황에서는 진보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생긴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둘째, 여론조사 전화를 대하는 태도 차이가 원인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보수가 전화를 덜 받아서 진보 비율이 늘었고 언론이 여당과 한몸이 된 것처럼 민주당만 물어뜯는 요즘에는 진보가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아 보수 비율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요인만으로 2월 여론조사 결과를 다 해석하기는 어렵다.
주관적 정치 성향은 바뀔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달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전화면접 조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한국갤럽 조사만 예를 들어보겠다. 최근 한국갤럽의 1000샘플 여론조사는 보수 응답자가 진보 응답자보다 100명 넘게 많았다. 가중치 보정을 통해 80명 정도 차이로 조정하기는 했지만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산출한 평균 격차를 크게 넘어섰다. 당연히 국힘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수준이 의심스러운 회사의 ARS 1000샘플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응답자가 진보 응답자보다 200명이나 많았다. 2월 여론조사가 조작되었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MBC의 패널 여론조사 흐름이나 한국갤럽의 주관적 정치 성향 비율 등 관련 데이터에 비추어 보면서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게 좋다는 말이다. 유권자로서 정치 뉴스 소비자로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한다. 경험적 논리적 추론의 결론은 여당의 총선 패배다. 반면 2월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 데이터는 여당의 승리를 예고한다. 언론 시장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한 친윤 언론은 그 데이터를 대서특필하고 민주당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만든다. 친명행제니 비명행사니 하는 그건까지 동원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신문의 비평가와 기자들도 민주당 위기론을 퍼뜨리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들먹인다. 민주당이 이긴다고 우길 생각은 없다.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2월 여론조사에 환호작약하는 언론 보도에 휘둘릴 이유 또한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칼럼을 썼다. 검찰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심판하고 싶은 시민들은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고립감을 느낀다. 저런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리도 많다니 차라리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게 낫지 않을지 고민한다. 이 나라를 떠날 생각도 한다. 투표를 하면 뭐하나 싶다. 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다. 2월 여론조사는 실제 민심이 아닌 착시일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를 더 크게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투표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을 기억하시는가? 그때 보수 언론은 샤이 보수가 보수정당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에 임박해서도 보수의 승리를 점친 평론가와 언론인이 부지기수였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지난 총선 당시 야당의 승리를 확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샤이 보수는 없었다. 여론엠은 2020년 1월 초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658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산출한 정당 비례대표 지지율 그래프를 보여준다. 국힘당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에 2% 격차까지 민주당을 추격했지만 넉 달 내내 한 번도 앞서지 못했다. 마지막 여론조사의 거대 양당 위성정당 지지율은 30대 28이었다.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3과 10이었다. 결과는 어땠는가? 양당 위성정당의 득표율은 34대 33으로 비슷했다. 정의당은 10, 열린민주당은 5, 국민의당은 7%를 얻었다. 정의당은 지역구 후보가 적었고 열린민주당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두 정당의 비례표를 준 유권자 일부가 지역구 표를 민주당 후보에게 던졌다. 국힘당은 지역구에서 84대 163으로 참패했다. 정당 지지율만으로는 총선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 여론엠에는 2년 전 대선 여론조사 데이터도 있다. 2022년 1월 12일 이후 이재명은 하루도 윤석열을 앞서지 못했다. 선거를 5주 앞둔 2월 1주에는 윤석열이 5% 넘게 앞섰고 3월 2일 마지막 여론조사일에는 안철수와 심상정이 각각 7.2%와 2.6%를 얻는 가운데 윤석열이 이재명을 43.6대 41.2로 앞섰다. 격차는 겨우 2.4%였지만 여론조사가 워낙 많아서 샘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오차 범위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보면 승패는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바로 다음날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전격 사퇴했다. 그 이후 여론조사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철수 표가 이재명한테 더 많이 갔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겨우 0.7% 이겼다.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던 3월 2일 현재 이재명은 여론조사와 달리 앞서고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야당 후보였는데도 여론조사는 윤석열 쪽으로 편향되었다. 여론조사에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는 말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2020년 총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에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다. 내가 출연했던 KBS의 선거방송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실제 선거 결과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 대선 여론조사 보수 편향의 원인은 무엇일까? 조사 시간이 평일 낮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 여론조사 회사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주로 평일 낮에만 조사한다. 평일 저녁과 주말 조사와 평일 낮 시간 조사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잘 안다. 평일 낮 조사는 무조건 국힘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편향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국갤럽의 주관적 정치 성향 데이터의 현재 시점 5% 보수 우위도 그로 인해 생긴 것일 수 있다. 지금은 2020년이나 2022년과 달리 국힘당이 여당이다. 윤석열 정권은 항의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다. KBS를 땡윤 방송으로 개조했고 방심위를 동원해 언론을 탄압한다.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평일 낮 조사로 인한 편향에다 여당 프리미엄까지 작용한다. 여기에 경선 여론조사 경험이 많은 국힘당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의 전화 대기를 더해보라. 이런 요소를 제외하고는 1000샘플 여론조사에서 보수 응답자 비율이 40%를 넘기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경험적 논리적 추론을 견지하려고 한다. 2월 여론조사의 여당 지지율 상승 말고는 어떤 데이터도 이 추론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견지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에 따라 적극 투표한다. 둘째,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대오를 잘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른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국힘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친윤 언론은 2월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이 전제들을 깨뜨리려 한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민주당은 오합지졸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집요한 태도로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다. 친윤 언론은 펜으로 그 일을 한다. 민주당이 이런 공격을 견디고 튼튼하게 대오를 유지해도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면 총선 결과는 2월 여론조사대로 나올 수 있다. 국힘 우위라는 여론조사의 기운이 빠진 진보 유권자가 투표장을 외면하는 가운데 보수 유권자는 필사적으로 투표한다고 하자 2월 여론조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여론조사로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친윤 언론 기자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봐라. 여론조사가 맞았지 않은가. 진영 논리에 빠져 과학적 여론조사까지 불신한 민주당이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민주당 패배의 원인 제공자로 몰아 조리돌림할 것이다.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친윤 언론의 선거 개입에 맞서 싸울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극소수에 불과한 진보 계열 신문들까지 여론조사에 휘둘리는 현실을 보면 앞날이 암담하다. 그 신문의 기자와 비평가들한테 말하고 싶다. 자신의 주장에 분명한 실증적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점검하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훈계하는 문장을 쓰는 시간에 데이터를 연구하시오. 여론조사 데이터의 꽁무니를 따라다니지 말고 진보의 프레임과 자신의 언어로 데이터를 분석하시오. 그대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조 임금 이후 조선처럼 혁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미래를 맞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러나 저러나 욕먹을 것임을 알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살 만큼 살았는데 욕먹으면 어때?